네, 안녕하세요. 에듀플러스 위크 TV 아나운서 민지입니다. 네, 에듀플러스 위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육계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에듀플러스 위크 TV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듀플러스 위크 기획자 이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듀플러스 위크 기획자 이승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정책 이해와 에듀테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김진숙 한국스마트교육학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숙 한국스마트교육학회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이력과 경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나이가 많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너무 소개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승훈 대표님께 제가 살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아니, 왜 저한테 갑자기 넘기시나요? 우리 김진수 회장님을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 안 됩니다. 네, 그냥 국내 최고의 교육 정책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왜냐면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압축하고 해도 뭔가 이게 딱 명쾌하게 제가 정리하기에는 제 수준의 한계를 느껴요. 너무 뛰어나신 분이어서 맡기면은 더 너무 길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럴 조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김진수 한국스마트교육학회 회장님은요, 현재 국가교육회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네, 국가교육회의 그죠?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수석연구위원이시자 이거 케리스라고 아시나요? 케리스? 예, 케리스가 바로 한국학술정보원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교육부 인공지능 활성화 자문위원 정책연구심의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현직일 뿐 전직은 더 많아가지고 소개를 다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김진수 회장님 안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경력과 이력이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사실은 소개가 좀 길었는데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야기가 너무 앞으로 길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교육정책 이해와 에듀테크의 역할인데요. 에듀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는요,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아주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코로나도 겪으면서 또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교육적 관점에서 이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두 분이 저를 가지고 막 소개하고 늘 어떤 자리에 갈 때 제 소개가 있으면 되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뻘쭘 그냥 교육의 조그만 하나의 열정 제가 갖고 있는 뭐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교육이 바뀐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여기가 중요해요.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사람. 네. 사실은 요새 쓰러집니다. 네네. 지금 메모 시작되셨어요. 저 메모했어요 지금. 뭐라고 쓰시는지 교육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네. 아니 근데 여기 말을 끊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에듀플러스 위크의 슬로건을 어떻게 아시듯이 그러네요. 그래요? 에듀플러스가 우리가 이게 플러스가 에듀 교육에 더하는 건데 교육에 기술을 더하고 교육에 열정을 더하고 교육에 사랑을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딱 키워드를 열정을 딱 갖고 오시니까 이거는 뭐 섭외 누가 했습니까? 너무 잘했는데 섭외? 참. 정말 짬인 것처럼 짠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 사전에 얘기됐겠지 했는데 저 전혀 그러니까요. 네네. 깜짝 놀랐어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제가 여러 군데 요청이 있어서 할 때마다 우리는 디지털 전환의 디지털이라는 말 때문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요새 메타버스, 뭐 41번 버스도 아니고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기술적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디지털 전환이면 물론 디지털과 물리적 환경의 융합,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전환으로 인해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바뀌지? 얼마나 더 좋아지지? 근데 그 얼마나 더 좋아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의 문제를 기존의 어떤 방식이나 전략대로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접근으로 그것을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가장 이런 새로운 전환, 새로운 혁신 제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래에 들어서 한 10년, 20년쯤 되면 가장 최고의 그 전환은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모든 이제 모바일부터 해서 모든 그렇죠. 게 네. 다양하게 우리가 쓰던 기기들이 그냥 하나에 딱 담겼잖아요, 그죠? 그럼 그 폰을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그쵸. 와이낫이라고 얘기했겠죠? 왜 컴퓨터, 왜 손에 컴퓨터를 쥐면 안 되지? 라고 했던 누군가의 그런 혁신적 마인드가 폰을 만들게 됐고 그 폰이 우리 삶을 다 바꾸게 된 거. 저는 전환이라고 얘기할 때는 디지털 기술의 융합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혁신적 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삶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행복하게 전환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전환이라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알아야죠. 디지털 기술이 뭔지를 알아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새로운 생각, 혁신적 사고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교육을 하면서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의 삶의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좀 해보고 이런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해보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는 거지 교육은 가만히 있고 사회만 디지털 전환 뭐 기술로 가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전환. 아니, 그 오늘 좀 전에 그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보다 그렇죠. 예,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기술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생각, 혁신적 사고. 혁신적 사고. 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읽혔거든요. 맞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뭔가요? 그 혁신적 사고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더 바꾸게 해야 돼요. 아, 어떻게 바꾸고 줄 것이냐. 그래서 네. 유행이 아니라 기술이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적인 현상, 문화로 정착되면서 그 문화를 우리 모두가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네. 정착돼서. 예, 그래서 아. 그걸 홀리스틱한 변화, 오, 홀리스틱 홀리스틱이다. 혁신이라는 예. 표현을 하죠. 아. 그러니까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융합, 그 다음에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이노베이션을 얘기하지만 그 혁신보다 더 파괴적인 거를 디스럽션이라는 표현을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이 홀리스틱. 홀리스틱.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전환. 얘기해요. 예. 그걸 이끄는 건 누군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 세 명은 이미 아니야. 기성세대. 아, 슬프네요. 기성이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 쓰려니까. 요소를 가져가야 슬프네요. 되는 이들은 네. MZ세대, 조금 이따 제가 세대 얘기하겠지만 네, 네, 알파 네, 세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혹시 미래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어떤 예측들이 있을까요? 네네. 미래 사회의 예측 시나리오를 어. 우리가 보통 WEF 하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네. 2016년도에 4차 다보스 산업 포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포럼이 2016년도가 워낙 강력하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해서 그렇지 매년 이제 포럼이 이루어졌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2018년도에 미래 사회는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발전. 사실은 국가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테크놀로지 발전에 좀 잘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스킬을 잘 육성하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인데 그러한 사회에서는 화면에 민첩한 적응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
근데 반대로 보면 테크놀로지 발전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스킬도 에이 몰라. 그렇죠. 그냥 뭐 음. 교육을 그렇죠, 좀 그렇죠, 등한시하는. 그렇죠. 네, 만약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양극화된 사회. 그러니까 다 낮은 임금, 저숙련의 일자리로 내몰리게 돼.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보면 어느 국가는 잘 대응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이 국가의 하도급이 돼. 완전 네. 양극화돼. 와.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보면. 근데 아. 사실은 세 번째 사회 시나리오 중에 뭐가 있냐면 테크놀로지 발전에는 조금 느리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스킬에 좀 대응하는 사회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플랫폼의 도움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독특한 기술을 이용해서 경쟁력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표님 우리 그 플랫폼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말고라도 이제 네네. 전체 전 세계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구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구글, 네. 유튜브, 유튜브.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렇죠. 아마존, 플랫폼. 예. 우리나라 아마존. 거 아니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았겠지만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발전된 사회가 아니라는 거, 아니지 않다는 거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있지 것이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회 발전과 그냥 이꼬로 되는 것이 동일시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네.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런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DNA가 IT에 굉장히 접목됐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비록 그게 넷플릭스고 그게 유튜브라 하더라도 네. 요즘 넷플릭스에 1, 2, 3, 뭐 10위 안에 다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그렇죠. 한국 그렇죠. 콘텐츠죠. 그 음악.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아마존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바로 내일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제품을 팔 수도 팔 수 있는 있는. 이런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이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라고 한다면 독특한 기술, 독특한 컨텐트,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예. 이런 것들을 창출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회라는 네. 거죠. 그러면 반대로 테크놀로지 발전에만 막 대응하고 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킬에 좀 느리게 대응해요. 그러니까 네. 교육을 잘 안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높은 기술 보유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얘기할 때 상위 1%, 10%를 위한 교육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뭐 이랬다고 본다면 그게 미래 사회에서도 거의 똑같은. 그럼 우리가 과연 뭘 지향해야 되는가? 테크놀로지도 물론 지향하면 굉장히 좋겠죠. 테크놀로지 발전에도 빠르게 대응하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스킬인 거죠. 능력, 아이들의. 그래서 더 교육이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모든 주요 보고서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귀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몸담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잘 하지는 못해도 이런 이야기를 막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이거 오늘 강의를 듣다가 서두긴 한데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교육이 굉장히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구나. 네. 특히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 이 국가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짜여지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도 바뀐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더 확 와닿는데요. 네. 네. 뭐 역사적으로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죠. 네. 맞아, 학교 맞아요.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던 네, 적은 네, 없었죠.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생존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활용이 있어야지만 이거는 무슨 특정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정말 맛있는 라면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라면 가게에 오는 그런 이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그렇죠. 더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확 경쟁이 있는 올라요. 거죠. 요즘 사실은 그래서 가게 선정을 할 때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맞아요. 찾아가는 거죠. 맞아요. 아니, 맛있는 집. 아니 요즘에요. 아직 그 말씀했는데 요즘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 골목골목에 지나가다 보면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배가 제가 갑자기 이제 지금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뭐 이게 많이 더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아니 골목골목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아니 이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었나? 맞아요. 할 정도. 아니 세상에 그냥 아무 그냥 뚱 골목에 식당 하는 사람이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이 집이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 모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SNS에 예, 맛집 이게 다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을 아는 주인과 알지 못하는 주인의 경쟁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케이션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고 네. 그치. 예, 로케이션에 비는 비중이 떨어지고 과거에 로케이션 좋았던 대로변에 이런 데가 장사 잘 됐는데 이제는 지금은 예, 대로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맛있는 곳, 진짜 맞아. 잘하는 그런 집은 어디 맞아. 산꼭대기에 있어도 맞아요. 그냥 찾아가더라는 거죠. 맞아. 진짜 음. 경쟁력을 그만큼 키우면은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위치보다는. 네네. 다시 저희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볼게요. 네,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제 정말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말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능력들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또 소프트웨어 교육 등 이렇게 좀 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모든 구성원들이 진짜 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나요? 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중요하다 떠들 일이 아니라 네. 또 OECD 보고서를 잠깐 아, 보면 네. 그래요? 이게 2015년도 보고서니까 네. 지금은 네. 아마 더 할 텐데 네. OECD 보고서에 디지털 기술을 정말 배워야 되는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기서는 디지털 기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네. ICT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대로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되게 포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뭐 코딩을 잘하고 그게 프로그래밍을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이 프로그래머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자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획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래머는 기획자가 짜준 대로 그냥 짜준 대로 실행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음. 이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직업을 바꿀 바꿀 거다.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화면을 보시면 네. 네네. 기술에 대한 유능함의 차이에 따라 직업을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그러니까 ICT 기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유능함이 없으면 여기서 이 보고서에는 47% 정도만 직업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그냥 둘 중에 한 명은 일자리가 없는 거네요. 네. 디지털 활성 활용이 디지털 없다는 기술 이유로. 유능함이 없으면 근데 와우. 반대로 유능함이 있는 네. 레벨은 90% 이상. 오, 두 배 차이인데요? 네. 숫자로 근데 봤을 때. 이 보고서에는 이제 화면에는 직업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네. 임금의 차이요. 임금의 차이. 임금의 차이가 그건 더 심하겠죠. 25%에서 40% 정도가 차이가 날 거라고. 이거는 뭐 어느 특정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디지털 기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기술은 이퀄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뭐 WEF, OECD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러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막 국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는 갑자기 확 의문점이 드는 게 말이죠. 야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저는 갑자기 확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가장 큰 이제 그 문제가 뭐 다 공감하시죠? 이 암기거든요. 이게 주입식 암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이꼬로 창의성 있는 아이가 아니고 그렇죠. 암기 잘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아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를 늦둥이로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영재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생들 영재 다니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럼 왜 힘들어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창의성 있는 그런 교육을 원하고 부모들이 하고 싶은데 네.
영재학교라고 갔더니 거기서도 최다 암기식 암기만. 교육 위주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양이 너무 많아서 애가 그 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맞아. 창의적으로 써야 될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뇌도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발달의 숫자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암기적인 것들은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텍스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사실은 좀 더 창의적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적 공간, 뇌에 불량적인 공간을 줘야 되는데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뭐 제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참 죄송스럽긴 한데 그렇지 못한 게 보편적이다. 이거 동의하시죠? 제가 갑자기 가슴이 아, 답답해져서 답답해지네. 기침까지 났는데 아 그랬어요. 근데 예. 다행히 네. 코로나라고 하는 네. 이런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쵸. 상황이 네. 물론 굉장히 많은 위기도 가져왔지만 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 큰 하나의 빅뱅처럼 저희한테 확 깰 수 있는 왔다. 깰 수 있는 그쵸.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오히려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이거 코로나 이걸 기회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저희가 그렇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긴 아 그래도 또 이제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 얘기하자면 네. 진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원래 특히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네, 아이들이 폰을 쓰면 게임, 맞아요. 맞아요. 부작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교육에 제대로 이게 접목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래 우리는 애들 학습 결손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 네. 이러는 과정에 원격 교육이 그 대안점이 되겠죠. 그렇죠. 온라인 교육이 많이 떴죠. 온라인 교육.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 식품 사는 거, 뭐 온라인 배달, 다, 뭐 그쵸.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네라고 하는 정말 직접 경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경험이 직접 경험인데, 그렇죠,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현재 학교 교육의 문제가 좀 답답했지만 저는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망가지면 또 어떡할 건데. 맞아. 어떻게든 가져야죠.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네. 너무 아이들한테 우리가 맞아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저는 오히려, 좀 있어요. 오히려. 네. 아니 정대문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교육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어쨌든 김진숙 우리 회장님이 이제 국가교육회의에 어쨌든 이 디지털 또 이 분야에 또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그 전체적인 학습의 양이나 어떻든 그런 그 비중 좀 많이 늘려가야 되겠죠. 학습의 양 비중 부분에 이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뭐 이런 차원이요? 디지털 기본적으로 기술, 아이들이 배워야 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포함해서 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교육, 그런 창의 교육. 일종의 그냥 우리가 워딩으로 하면 창의 교육. 이거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되는데 네. 이 시점에서 저는 네. 뭔가 우리가 또 우리 어른들이 네. 막 교육과정을 짜면서 이거는 줄이고 이건 느리고 뭐 이렇게 되면 그 교육은 또 공급자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또 이렇게 돌덩이는 뭐냐면 세대를 좀 이해해라. 왜냐하면 집콕족, 포미족이라는 집콕족은 그렇죠,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네네네. 텐데 포미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포미족이 또 나를 시죠. 위한. 아, 그러니까 포미. 기본적으로 포미.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 아니야, 좋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시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번 우리 세대 MZ 세대들은 나를 중심으로 사회가 있고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인 거죠. 그쵸, 지금 최근 펌이라는 관점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물건 우리 집 앞에 좀 갖다 놔줘. 그럼 기꺼이 당연히
그 서비스를 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라고 하는 측면인데 요게 사회적으로도 맞춤형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그 아이들한테 요걸 꼭 배워야 돼, 요거 꼭 외워야 돼, 이런 경험해야 돼 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각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수준,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흥미,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실은 각기 다른 어떤 밥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와, 아니 그러면 그렇죠. 이거 공교육에서 이거 소화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면 그래서 보편적이고 맞아요. 원래 공교육이라는 게 맞아요. 네. 공교육 특성이 보편적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에 맞춤형 교육을 가야 된다.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듀테크예요. 에듀테크 나왔다.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아까 방법이 제가 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디지털 전환의 혁신이라는 네.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존의 학교 문제를 기존의 방식대로 교원들을 많이 확충한다든지 요새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관련된 선생님들을 많이 배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육은 개인과예요. 그렇죠. 그쵸. 아, 최고지. 일대일이 최고죠. 근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선생님 한 명의 아이 학생 한 그쵸. 명은 불가능한 일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공교육에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사교육에서도 조금 이제 그렇죠. 돈을 좀 써야지 맞아요. 1대1이 가능하죠. 그렇죠. 사교육도. 그러니까 네. 그게 양극화, 음.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를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문제는 계속해 왔는데 네. 이거를 기존의 문제로 풀려고 한다면 답이 없는데 네. 테크놀로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내가 비록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막 대표님 옆에서 막 끄적끄적 하시잖아요. 네, 지금 저 지금 저기 수업 듣고 있는 거 거의 그 정도 느낌입니다. 공부중, 네, 공부중.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키워드를 제대로 잡고 있네. 네. 그 펜을 쓰는 이 필압을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네. 너무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줘서 아이들이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거보다는 네. 네. 선생님이 그걸 활용하는 거죠 공교육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한마디 할 때도 이 부분은 조금 키워드를 제대로 잡으면 더 좋겠는데 예.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 예, 요거 내가 이제. 말하는 키워드가 이게 아니었잖아. 네, 저는 잘 썼어요. 여기 저는 잘 썼어요. 그 네, 결과를 제가 잘못 써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비유로. 잘못 써. 해결 방법은 에듀테크다. 에듀테크다. 답이 맞춤형, 그러네요. 보편성, 아직 키워드 열심히 잘 적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네.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네. 선생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잘 알지? 네.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뭔가를 해주시네. 그러니까 여기서 AI가 역할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게 이제 교육에서도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기술이 하나여야 하는가라는 네. 관점에서 본다면 네. 다양한 기술이 이제 막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또 흘러갔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 정책도 또 새 정부가 들어서도 나올 거고 또 학교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네, 네,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교육 과정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제가 코로나가 하나의 기회라고 네, 네,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저희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럼 올해가 2022면 올해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제 그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네.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건 202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2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올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 방향을 다 만들기 때문에 2022라는 그래서 그 전에는 2015였고요. 네. 다행히 네. 코로나를 막 지난 2, 3년간 겪으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 화면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좀 함양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삶과 개별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국가가 전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어차피 한 명의 학생은 한 명의 학교에 다니는 것, 한 학교에 그렇죠, 다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라.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 요 화면에 네.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자. 와. 이야. 사실은 전체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이 디지털 AI라는 용어가 나온 건 와. 처음인 거 아닌가요? 진짜. 처음이에요. 한국 교육의 역사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뭐 청균관 그 이상 올라가면 네. 뭐 이거 뭐 와, 1000년 뭐 진짜. 2000년 만이라고 하늘천 따지 이후에 안돼요. 아이고 서당 교육 서당 이후에 교육 이후에 아니, 학습자라는 근데 말과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기회가 많네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2020 교육 네. 개정 방향을 보니까 네. 어떻게 그렇다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필요성도 막 인식했고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모두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것도 우리가 인식을 했고 근데 정책도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합의가 지금 적어도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은 테크놀로지가 모든 교육 문제를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시도 중에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남기고 그 대신 여태까지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은 테크놀로지를 넣어서 정확하게 투입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는 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기가 진짜. 좋고 그러네요. 이제 비로소 저는 에듀테크가 아까 디지털과 교육의 융합이라고 본다면 저는 산업적인 측면은 좀 에듀테크 산업이라고 좀 구별을 하고 싶은데 에듀테크 산업이 현재 교육 문제를 풀어내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 여태까지 없었던 직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직업군이. 맞네요. 그러면은 에듀테크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듀테크가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감동 지금 서로 가야 되는 마음에 감동. 안 돼, 잘해야 돼. 뭉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하죠.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 세상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럼 대표적인 정책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아 맞아. 국정과제가 나왔죠. 어제 오 발표됐습니다. 완전 따끈따끈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직전에 네, 또 네. 열심히 또 캡처를 해서 네. 이것도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네. 근데 좀 걱정되네요. 제가 너무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환의 문 앞에 저희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미래사회 예측 시나리오에서 어떤 사회, 어떤 국가로 가느냐는 결국은 우리의 몫인 거죠. 기성세대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 화두가 너무 좋았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같이 가고 잘할 수 있는 기대와 공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제도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특히 디지털 쪽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저희 발목을 굉장히 잡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를 놓치면 좀 암울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5년을 놓치면 교육과정 앞으로 5년 이번 새 정부의 교육정 그 정책 한 5년 이 5년을 놓치면 저희는 50년을 아마 잊어버리게 돼요. 5년이 50년을 장만한다. 네. 최소한. 너무 네. 중요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번 새 정부 어제 얘기한 거에 사실은 여러 뭐 국정의 비전도 있고 지금 보니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그래서 저는 다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또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제가 뭐 국정 목표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에 대한 그 중에 거가. 교육에 대한 거로 교육에 대한 보면 거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말은 아까 포미족인 것처럼 개인의 자율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자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정책이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서 정해진 수업 시간에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인 거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창의인 거죠. 아까 혁신적 사고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국정 목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교육 쪽만 보면
지금 110대 과제거든요. 네. 이번 새 정부가 이제 전체 5년 동안 하는 정책이 110개인데 네. 그 중에 81번, 82번, 84번이 교육과 관련된 건데 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100만. 근데 이거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전공자, 비전공자 혹은 또 고등학교 쪽으로 보면 직업계고, 뭐 마이스터고 학생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럼에도 직업적 역량까지 갈 수 있는. 맞아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 성인 교육이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초중등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교원의 어떤 필요성, 교원이 먼저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는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가 아니라 디지털의 격차가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어떤 격차로 간다고 한다면 전 국민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부분, 그리고 이걸 위한 인프라, 근데 이거를 국가가 주도하지 않겠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방향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참 다행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모두를 그러니까 1% 10%의 학생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떤 가정 환경을 가졌건 상관없이 이런 부분인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입에 대한 부분은 얘기 안 할 수 없으니 그렇죠. 학부모에 대한 관심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AI 기반으로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기초 학력을 좀 제고하겠다. 사실은 저는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또 바뀌어야 되는 어떤 사고 중에 하나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 그게 너무 세잖아요. 심해요. 영국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이 교육 쪽으로 들어와 줘야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면 서로 배타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안 쓰고. 근데 그런 방식이면 서로가 장점을 이렇게 상생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사교육 경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교육을 없애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에듀테크 산업 쪽에서는 사실은 사교육 중에서도 학교보다 더하게 우리가 지양하는 아까 말씀하신 암기 교육을 시키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좀 사교육 뭐 이걸 떠나서 그런 쪽에 드는 비용은 좀 경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지만 뭐 공중파가 아니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입시 교육에서의 이 사교육의 대부분은 사실은 선행학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선행학습하면 아이 성적 올리니까 이제 부모들한테는 안 할 수가 없는 선택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뭐 반포, 대치동, 목동 가면 다 선행이에요. 근데 법으로는 또 선생님이 그들이 어쨌든 하고 남이 하니까 너는 안 할 수 없고 이런 약간 이게 선순환의 이게 구조가 되니까 악순환의 구조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의 단면이 바로 이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차라리 사교육을 창의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 맞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교육을 해주는 어떤 사교육이 학교의 방과 후에 이렇게 접목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를 벗어나면 지역사회 문화센터도 가고 또 우리 또 몇몇 학생들은 돌봄센터도 가고 이랬을 때 그런 좋은 교육들이 그 센터나 방과 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저한테 돌대를 쓰는 분인데 뭐 대시동 일타 강사님 죄송해요. 일타 강사님을 뭐 이렇게 밥줄 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는 이 선행학습과 이 지나친 입시 위주의 이 교육이 문제다. 그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이게 흡사당하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학교 교육이 끝나면 지식에 대한 그런 탐색이 끝나면 어떤 창의적이고 뭔가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가야 국가적인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과 창의적 교육의 수준 레벨이 네. 올라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학교 딱 끝나고 학원 가면 맞아요. 다시 학교에 도돌이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논의가 되면 지금 공약에 보시면 초등 전일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결혼 했어요. 아이가 있어요. 사실은 학원을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을 왜 보내냐면 뭐 태권도나 미술에 대한 뭐 우리 아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돌봄인 거죠. 그래서 전일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학부모의 수요를 하면서 안전한 곳에서 가장 최상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데 이게 학교가 하겠다, 공교육이 하겠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그렇죠. 이런 접목시켜서 한다. 그게 이제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좀 지자체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교원의 업무도 좀 경감한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뭐 제가 해외에서 제가 직접 뭐 교사를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저도 들어보잖아요. 교육 방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행정 업무는 왜 그렇게 많은지,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다 교사들 책임이고, 네. 그러니 언제 이 선생님들이 양질의 교육에 컨텐츠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일제 교육이라는 키워드는 좋지만 교사는 정말 학교에 딱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의 질을 좀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지역사회 또는 뭐 지자체 또는 산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교육 산업 쪽에서 좀 분담을 해줘야 된다. 저도 그래서 공감합니다. 사실은 뭐 키워드 하나에 한 장 정도가 지금 나오긴 했고 이것을 또 실행하는 또 여러 뭐 교육부 시도교육청 뭐 여러 가지 또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긴 하겠지만 제가 그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흐름을 잡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걸 바꿔야겠구나. 뭔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좀 새로운 접근을 좀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문제는 뭐 제대로 되겠어 이게 아니라 혹시 방향을 잘못 잡는다 하더라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발전인 거지. 그렇죠. 사실은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 특히 분명한 건 교육의 테크놀로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 자체로서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만들 때도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뭐 국영수 과사 에듀테크 지금 뭐 거의 마무리 시점이긴 한데 지금 에듀테크 산업이 저는 약간 기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면 국영수 과사, 뭐 과사도 없죠. 영수. 이게 이제 결국은 교육 학원 교육에서의 어떤 수요를 그대로 디지털로 한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 이런 것들을 과연 그냥 수학 성적 올리고 영어 어휘력 올리고 단어 잘 외우게 하는데 가지고 될까라고 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도 계시고 특히 에듀테크 우리 에듀플러스 위크의 성격상 이제 산업에 관련하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교육 전문가들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정책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 서비스가 나와줘야 결국은 그러한 다양성을 가진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저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디지털 교육이나 에듀테크는 정책이 사실은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수요가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럼 어디에 할까라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은 좀 수요가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중지를 모아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좀 할 텐데 이제 에듀테크가 어느 정도 답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에듀테크 제품들을 기획하고 이 만들지 어떤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은 뭐 네. 지금 제가 앞서 네. 잠깐 말씀드렸던 네. 게 그건데 네. 정확하게 이 제품을 만들면 어디에 팔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제품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성장을 가져올 거다라는 본질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획하실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비용은 엄마 주머니에서 나오는 학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내 제품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성장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지 이게 명확한 어떤 서비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공교육에서요 지금처럼 다 수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한테 맞춤 학습을 해야 되고 한 명 한 명한테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쉽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놀로지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에듀테크 기업, 산업 쪽에서도 그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은 나오기를 정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기 아까 저 질문 한 가지만 네네네, 할게요. 한 가지만. 아까 네. 서두에 이제 우리 김진수 회장님이 그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기성세대다. 네. 뭐 지금 MZ 세대, 뭐 알파 세대 뭐 이런 말씀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MZ 세대 하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알파 세대도 있고 이런 세대의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그거 조금 얘기 좀 보충해 줄 수 있는가요?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네. 포미만 기억하시면 폼이 폼이 답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네. 왜 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이 갖는 특성이 음.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교과서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저게 맞나?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검색에 능한 세대예요. 아, 그치.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어리거나 아니면은 장년까지 네. 30대 초반까지도 네. 어디 가면 뭐 하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사진 사진 찍고 올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네. 욕망이 있는 아이들. SNS가 그냥 기본이죠. 그냥. 그리고 요새 메타버스 41번 버스가 왜 나왔냐면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아니었나요? 자, 웃자고 얘기 웃자고 하는데요. 저 웃으시라고? 아니 웃으시라고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아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안 되겠어, 안 돼. 바이러스가 있어. 이렇게 바이러스가. 돼. 그래서 그 메타버스도 왜 미래의 하나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세대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대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육도 서비스고 정책도 서비스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때로는 내 자식이 아닐 때도 있는 거를 이제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인정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게 아니라 폼이.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갔잖아요. 야, 이 과정. 네, 아주 마지막 제가 여쭤보는데 마지막 정리까지 너무 해주셔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정리. 느낀 점. 느낀 점. 네. 오늘 네. 그냥 한 줄로 그냥 딱 네, 얘기하면 한 줄. 국가 교육 정책 무지하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결정할 때 관련돼 있는 많은 수많은 학부모, 교육 관계자 또는 이런 산업 관계자의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어느 정도의 이 사회적 합의가 정말 굉장히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듀플러스 위크 TV에서 김진숙 회장님과 함께하는 대담이었고요. 사실 이야기를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한 게 계속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왜 1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아쉬워요. 네, 아쉽네요. 깊이 있게 물어보셔도 몰라요. 제가 아는 딱 그 수준까지 오늘 다 보따리를 푸는 겁니다. 네. 함께 알아가면 좋겠어요. 아, 앞으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저희 딱 한 메시지 기억이 나는 게 에듀테크가 답이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들어야 이렇게 되는 하는 건가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 아.